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퍼즐 책을 쓰셨네요. 네. 농담이고 차이나 퍼즐이라는 책 제목인데, 오우, 야, 두껍습니다. 안에 보니까 장표도 엄청나게 많고 되게 공들여서 쓰신 티가 나는데 그림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장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댓글 잘 써주시는 분 한 3분 정도 추첨을 해서 차이나 퍼즐이라는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퍼즐 책 아닙니다. 중국 관련 책입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퍼즐이어서 그런데 왜 우리가 100피스짜리 퍼즐 있고 1000피스짜리 퍼즐 있잖아요. 많을수록 어렵고 차이나 퍼즐은 한 몇 피스짜리입니까? 난이도? 난이도 100피스 이하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쉽다고요? 예, 그래서 그 책이 좀 두꺼워진 것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못 믿겠다. 예. 그래서 카드라만 있는데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도나표를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난 이제 그런 거가 아마 보시면은 그 그림을 차트나 도표를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쉽게 아마 논리나 이제 진도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병서 소장님이 또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도표도 많이 만드시고. 근데 저는 책의 난이도를 여쭤본 게 아니라 중국과의 어떤 대중 외교, 경제 이 난이도를 여쭤본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한 9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900피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의 부제가 기술 봉쇄의 역설, 패권 전쟁의 결말입니다. 네. 기술 봉쇄라는 게 이제 미국이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바이든 4년 동안 계속했죠. 근데 그게 역설적이라고 하는 건 제재를 했더니 중국이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거의 1등을 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의도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중국이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네. 결론은 그 7개 산업에서 중국이 2015, 2014년까지를 결산을 하면 네. 세계 1등을 해버렸다는 거죠. 봉쇄를 했는데 오히려 기술 자립도가 더 많이 올라와 버리는. 그렇습니다. 로봇, 그게 이제 AI 등등. 제가 볼 때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것이 이게 이제 역사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분노 게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로봇, AI 무슨 이제 전기차 무슨 배터리 무슨 이런 것에서 1등을 했냐는 것이 모든 걸 다 막았더니 세계 인구의 5분의 1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목숨 걸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죠. 대륙에 실수가 나온 건데 그 실수했다고 한 것이 세계 1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어쩌다 잘 만든 걸 대륙의 실수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샤오미. 이제는 대륙의 실수라는 표현도 거의 못 쓰죠. 그래서 뒤에 글자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대륙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세죠. 또 책에서 표현하신 게 중국 굴기의 7할 한 70% 정도는 미국의 헛발질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당 서영주 선생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시인으로서의 미당을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네네네. 그러듯이 지금 중국이 저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세진 이유는 중국이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카운터파트인 미국의 헛발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01년에 WTO 가입. 중국의 오버캐패시티를 해주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WTO에 집어넣으면서 전 세계를 이제 공급처로 수요처로 이제 확보를 해준 게 있고. 세계 공장으로 그렇죠. 2008년에 미국이 자살골 넣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태우고 전 세계를 다 태우는 금융위기. 때. 근데 중국은 만리장성 때문에 금융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길을 안 맞은 게 있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지만 사고는 중국이 쳤는데 사람은 미국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2020년에 코로나.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3번의 변곡점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GDP나 경제가 훅 내려앉았고 중국은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뭐 이랬지 이게 토탈리 이게 그 후진 빠꾸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위기가 한 번씩 있을 때마다 공급 과잉이나 금융 위기가 있거나 또 이제 뭐 세균의 위기가 있을 때 이게 오히려 중국이 더 강해지는 이제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위기 때 뭐 이렇게 등락이 있었지만 또 꾸준히 또 혁신을 통해서 성장은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좀 둔화될 뿐 후퇴를 했던 거는 또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더라도 결국엔 이게 안 되는구나. 첨단 기술은 계속 올라오고 있구나. 최근에 또 미국이 느끼고 엔비디아 H20이라고 하는 칩을 이제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거 허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거는 어떻게 잘하는 걸까요? 늦게라도 어떻게 봐야 뭐 됩니까? 잘하는 거라기보다는 별 실익이 없는 것을 요걸 주고서 네. 이게 실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20은 H100에 이제 뭐 성능이 한 40%밖에 안 되는 그런 칩을 만든 건데 중국을 위해서 AI 못하게 하려고. 근데 중국이 하웨이라는 회사가 우리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910C, 910D라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910C 정도가 H20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뭐 이제 최신 버전은 910D 칩 같은 경우는 H100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이제 칩을 개발했다는 거죠. 화웨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파운드리는 SMIC가 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엔비디아의 칩을 안 막아도 중국이 자기네 자체 생산을 갖고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GPU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렇게 쉽게 풀어줄 것 같으면 금지를 왜 시켰냐는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걸 막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우리 언론에서는 뭐 존슨 왕이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해서 이제 뭐 그런 걸 얻어냈다고 네, 그러는데 네. 아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그 실익이 없었다 기술 제재 그게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런던 회담을 했었어요. 그 관세 협상 2차 협상을 거기서 히토류 금속 얘기를 이제 꺼냈고 그거를 풀어주는 걸로 가는데 중국이 히토류 금속을 2달 동안 수출 통제를 해버리니까 미국의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스탁아웃 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래서 뭐 미중의 지금 전쟁은 꼭 그 애들 기싸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먼저 울면 지고 먼저 엄마한테 전화하면 지는 건데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누가 먼저 전화하냐 이거 갖고 기싸움을 많이 했어요. 아, 누가 먼저 만나자고 하느냐. 그렇죠. 뭐 근데 누가 더 먼저 만나자고 했냐면 트럼프가 먼저 만나자고 전화를 했거든 시진핑한테. 그래서 런던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히토류의 제재를 풀어라. 이게 미국의 요구사항이고 중국의 요구사항은 그럼 풀면 우리한테 뭐 줄래? 반도체 제재 풀어라. 근데 거기에 반도체 제재에 뭘 풀어줄래 그럴 때 AI를 독재를 다 풀어 그러면 좋은데 미국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대안으로 별 실익이 없는 H20을 이번에 푼 겁니다. 그러니까 저 중저가. 그렇죠. 보면 이제 중급 성능의 최고 그렇죠. 성능은 아니고, 근데 기존에는 그 중급 성능의 GPU도 수출을 통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웨이가 비슷한 걸 만들 정도로 올라왔고 통제해봐야 실익도 없으니 그렇죠. 오케이 그거 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를 공급받는 이제 그 메커니즘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명분인지 실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하나씩은 주고 받게 되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H20 없어도 중국은 화웨이 걸로 할 수는 있었고, 근데 할 수는 미국은 히토리 있는데 없이는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히토류가 빠뜨려진 그것의 이유는 중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무지막지하게 세워요. 그래서 이게 그 GPU 칩의 공급 부족이 있는 거죠. 만들 수는 있고 그럼 시간이 더 2배가 걸리는 걸 그거를 엔비디아 칩을 그냥 사서 쓰면 빨리 완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중국은 이미 H20 동급 GPU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H20이 그러면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고 사양은 아닙니다만 첨단 반도체 그 소부장에 대해서는 또 제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EUV 첨단 노광 장비 이런 거는 절대 안 주려고. 그래서 하고. 지금 미국이 풀어준 것은 H20의 수출 허가만 해준다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하신 재료 장비 소재는 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네. 감히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국산화하겠다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더 네덜란드에 지금 노광 장비 EUV를 국산화해 보겠다고 감히 대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워낙 이제 장벽이 높긴 넘사벽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화웨이가 GPU 칩에서 뭐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그것 말고도 그 한우지라고 하는 우리 같은 코스닥 같은 데 상장인데 미국의 회사, 중국의 회사는 그거 지금 칩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EUV 장비까지는 아니지만 DUV도 중국은 90나노 이미 상용했고 뭐 60, 40나노도 이제 했고 그래서 28나노짜리를 얘들이 지금 테스트 중이다. 그게 이제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심자외선 노광 장비, DUV 장비로 28나노 반도체까지 도전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7나노로 이제 새로운 기법이나 공법이나 뭐 기술을 사용해서 내려오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제재를 해도 첨단 반도체 장비를 주지 않아도 물론 이제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시간 간격이 굉장히 또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시간이 5년 걸리냐 10년 걸리냐의 문제지 중국이 마음먹고 덤벼들면 그건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시간을 얼마나 빨리 땡기냐 하는 것에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중국의 생각은 그 노광 장비를 국산화 할 때까지 가면은 반도체 그 GPU 생산에서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두 가지인 게 하나는 EUV 장비를 쓰지 않는 이제 공법, 예. 제조 공법 여기에다가 이제 목숨을 거는 게 하나 있고 중국 스스로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의 지금 그 GPU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걸 위로 쌌냐 옆으로 쌌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네. 이것을 2D가 아니라 3D로 하면서 이제 그 EUV를 쓰지 않고서 이제 작은 데다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선을 가늘게 그려야 되는데 네. 그냥 위로 쌓아버리면 이제 되니까 이제 그런 방법 또 이제 지금 EUV하고 같은 성능을 내지만 이제 뭐 기술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소독스하게 EUV를 국산화해서 미국을 따라가겠다, 대만을 따라가겠다 그런 건 10년 걸립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회하거나 지름길이 있는지를 그걸 이제 박터지게 하는데 그럴 것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반도체 업계들은 가장 돈을 많이 집어넣어서 가장 먼저 최첨단 이제 장비나 뭐 이걸 만들어 가지고 빨리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이 베스트만 찾아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길을 모색해 보는 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그 중국 같은 건 안 통하니까 다른 우회로를 지금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됐건 반도체 장비가 됐든 ASML이 했던 그 길로 따라가면 너무 늦을 수밖에 없으니 아예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그 안에 구조를 바꿔서 적층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식으로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딥시크를 만든 방식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예 그 또 더 경량화라고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또 찾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존의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만은 말씀드렸지만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해서 가장 최고의 성능의 장비를 사다가 최고의 제품을 가장 빨리 만드는 것 이게 지금까지 반도체 경쟁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바뀌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최고의 장비가 아니라 이게 1세대 디진 장비를 갖고 이걸 어떻게 효율을 올려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지금까지 별로 검토를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론이 뭐 지금 HBM에서 삼성보다도 먼저 콜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마이크론은 지금 EU 장비를 쓰냐? 이제 원래 그걸 안 썼단 말이야. 돈도 없지만. 근데 삼성은 그걸 썼고 이걸 안 썼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그걸 뭐 하이닉스 다음번으로 기술의 위에 올라간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EUV를 살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걸 열심히 해봤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변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식의 최첨단 장비로 가장 이제 먼저 최첨단 제품을 내는 것에만 목숨 걸었는데 이게 최첨단 장비가 아니고 다른 이제 공정 개선이나 설계 변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베스트를 만들어내는 이거를 이제 이미 예를 들어 마이크론이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지금 딥시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 GPU 왕창 사가지고 서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스피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GPU는 10개만 쓰고 10분의 1만 쓰고 대신 알고리즘을 이걸 잘 짜가지고 이게 10개가 이제 1000개, 10,000개의 성능을 내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딥시크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반도체도 그런 모델을 이제 꿈꾸고 트라이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자기 공부방도 있고 좋은 책상도 있고 좋은 컴퓨터도 있고 이런 친구들보다 자기 방도 없이 컴퓨터도 없이 공부하는 친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내듯이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미중 간의 어떤 그 패권 전쟁 속에서 보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중국의 무기는 가장 강력한 게 히토류고, 근데 이거는 미국도 계속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제재를 가하면 또 히토류로 반격을 한다. 이건 어떻게 대처할 방법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책에는 없던 이제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아, 그 협상. 그렇죠. 그러고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마라. 1등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힘도 많이 들고 다치기도 하고 딴 놈 죽여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좋은 것은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되면 되는 거죠.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 그렇죠. 대체 불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히토류를 카드로 절묘하게 찾아낸 것은 지금 히토류는 이제 자연에서 채취해서 가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시간 내에 뭐 기술이 좋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채굴량 자체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앞으로 뭐 2, 3년, 3, 4년 이내에는 중국의 히토류 금속의 생산 캐파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온리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첨단 산업 심지어는 방산의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히토류가 스탁아웃이 돼서 이걸 못 만드는 문제가 생기는 불상사가 벌어진 거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미국도 이제는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뭐 자원 개발 관련해서 뭐 국방부도 투자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해결 방안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거 지금 이제 말뚝치고 뭐 이제 구멍 뚫는다고 해도 그게 4년에서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네. 또 이제 또 문제는 이 환경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히토리 자체가 엄청난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제 그 국민들의 동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히토류 시장에서 생산의 60%, 뭐 제품의 90% 커버하냐는 것 중에 하나는 환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환경 오염 때문에 이건 뭐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못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뭐 땅의 사이즈로 보면 우리 98배, 100배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거기 한 25%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땅이 이렇게 크지만 3분의 1을 칼로 자르면 이쪽 3분의 2 지역은 그건 사막이고 고원이고 뭐 초원이고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환경산업 어떻게 하냐? 거기다 폐기물 거기 갖다 묻어버리는 거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핵실험을 그렇게 하는데도 다른 나라에서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타클라마간 사막에 그 밑에 갖다 놓고서 핵실험 하루에 뭐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이게 티가 전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막 몰아붙이고 싶어도 그게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모든 나라 다 그렇지만 전기차에다가 뭔가 하고 싶은데 전기차를 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지만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흑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연 흑연, 인조 흑연에다 90% 이상의 공급지가 현재로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자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인조 자석, 뭐 천연 자석도 이것도 중국이 90% 이상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당황스러운 것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자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NS 그걸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차를 굴려야 가는 게 전기차인데 네. 이거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돌발 변수를 사실은 만난 거죠. 그래서 뭐 무역 전쟁, 관세 전쟁, 기술 전쟁으로 중국을 자주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게 예상치 않던 자원 전쟁에서 미국이 완전히 발목이 잡힌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트럼프의 계산에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 미국의 카드가 아니라 중국의 카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봤던 거죠. 너무 얕잡아 봤다. 그렇죠. 또 책에서 천병서 소장님이 그 트럼프노믹스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의 경제 재건, 뭐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방식 이걸 지적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메이드 인 USA잖아요. 네. 마가를 한다는 것이 전통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여서 노동자들, 블루칼라들을 재취업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이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럴 때 이제 관세를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관세라는 것은 보호할 산업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철강화학, 조선기계, 뭐 자동차, 가전 이거 전부 미국이 40년, 50년 전에 다 인건비 때문에 나가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네. 또 그게 때리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다. 뭐 애들 장난감이다. 이쑤시개다. 마스크다. 거기다가 30% 때리는 건 좋은데 그럼 그 30% 때린다고 해서 미국이 생산할 수 있냐? 이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세라는 것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성공하려고 하면은 리턴 투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메이드 인 USA가 되려고 하면은 이건 진짜 다크 팩토리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이제 로봇가 대신하고 사람이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 팩토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미국의 AI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 하나는 AI의 모델은 개발할 수 있지만 AI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제조업에서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을 하려면 지금 있는 제조업에 있는 빅데이터가 들어가야 이놈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은 지금 뭐 전통 제조업은 없잖아요. 예.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그런 이제 제조업 어디 있냐? 한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독일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관세 때리는 건 좋은데 그 다음 넥스트 비욘드 텍스는 뭐냐? 그럴 때 그 제조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고. 뭐 트럼프노믹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면은 재정 적자 문제가 있고 네.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가지고 국채를 거기다 팔아먹는 네. 이제 이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이게 비트코인이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이걸 비축하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란 말이에요. 네. 말은 근데 그렇게 하죠. 비트코인이 정말로 미국의 국민들의 생활에 그렇게 필수적인 품목이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데코레이션은 그렇게 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3, 4조 달러 이상의 적자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때 국채를 발행했을 때 지금 전 세계가 다 국채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를 사줄 놈이 필요하다고. 네. 근데 그것을 코인 투자가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지금 대신 이제 외국 그 국가나 이제 기관의 돈을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러니지만 사실은 코인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꼼수다. 조금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언더라인 어셋으로 이제 코인을 발행한다고 그랬을 때 그건 이제 화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폐는 세노리지 이펙터가 있는데 그 세노리지를 그럼 누가 가져가는 거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거는 화폐 발행업자가 국채 이자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국가의 이익을 민간업자한테 양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발행한 이제 뭐 코인이라는 것이 외부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급락하거나 이러면 대량 매도가 나왔을 때 이게 과연 발행하는 쪽에서 이걸 커버할 수가 있냐? 그 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코인을 이제 뭐 팔고 뭐 뱅크런처럼 일어나면 그렇죠. 코인런이 나왔을 때 코인런 그렇죠. 그러면 갖고 있던 국채 팔아갖고 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그렇기 국채 때문에 시장이 안 흔들리겠느냐?
뭐 안 내릴 수가 없죠. 그 2천억 불 가까이 되는 이제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에 아마 그게 계속 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 리스크가 이미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36조 달러나 되는 국채를 이거 이자 돈만 해도 지금 국방비만큼 나간단 말이에요. 천 몇백 조. 그 천조국이라는 게 바로 제 책에도 그렇게 뭐 그 찾아가고 써놨지만 두 개의 천조국이 하나가 국방비 천조, 이자 천조. 그럼 이거 그 지금처럼 계속 부채가 늘면은 국방비를 줄여야 돼요. 네. 그 대안이 뭐냐? 이자를 안 줘버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이제 그 말하고 구상에 하나 들어가 있는 이제 100년짜리 장기 국채, 네. 그걸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국채를 다 100년짜리로 바꿔줘 버리면 이건 뭐 실제로 안 갚는다는 거죠. 개짜라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서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국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걸 갖고 있는 이제 본드 홀더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이자도 안 받고 그걸 바꿔야 될 이유가 있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시장 자체가 이게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100년짜리 국채를 사가라고 다른 나라 정부를 압박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걸 사간다라고 하면 그냥 채권 시장에 국채 시장에 신뢰고 뭐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추가 발행은 기존에 있는 것은 윽박질러서 그 국채를 교환할 수는 있겠지만 새로 발행할 때 외국 기업이나 기관은 아무도 안 사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구상의 그런 대표적인 두 개의 정책의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책 기반자들의 오만 이제 이게 들어있죠.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스티브 미란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100년짜리 국채를 사가라고 그 압박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카드가 뭔지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 스터디를 했지 않습니까? 전병서 소장님처럼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거고 그게 미국 자체의 신뢰도를 이제 땅에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염려도 전 세계가 보내고 있는 거고 일단 근데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가 이것도 그 스티브 미란 보고서에서도 이야기했던 거기도 한데 제2의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마라라고 리조트 만약에 합의 같은 게 나오게 된다면 과거에 일본한테 했던 것처럼 너네 통화 강세로 돌려라고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마라라고 합의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낮다고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티브 밀란 자체가 헤지펀드 출신이기 때문에 네. 문제 해법을 금융에서 찾으려고 당연히 하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장 강한 것이 제조가 아니라 금융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뭐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85년에 일본을 그 뭐 일본도 똑같이 철강 전쟁했고 반도체 전쟁했고 이제 끝판에 환율 전쟁을 해서 일본을 자출시켰는데 뭐 스티브 밀란 아니라 트럼프도 이렇게 가고 싶죠. 근데 여기에 이제 큰 변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이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국방이에요. 그래서 85년에 일본의 GDP 규모에 비해서 지금 중국의 GDP 규모는 10배가 더 커요. 사이즈가. 그래서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컨트롤했을 때 미국 GDP에 비한 40%, 35에서 40%일 때 이제 뭐 일본을 자주시키는 걸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한 허벅지 허리쯤 왔을 때 그때 꺾어놨는데 그렇죠. 근데 중국은 지금 뭐 64%, 74% 가슴 위로 올라온 거죠. 가슴 어깨 이 정도까지 올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이 결정적으로 문제는 그럼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260엔을 한 방에 이제 뭐 120엔대로 반토막을 이제 낸 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율을. 네. 그게 바로 이제 국방이죠. 그래서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했던 이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1945년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일본은 군대를 못 가지겠죠. 그래서 일본 군대를 국군이라고 안 하고 걔들은 자위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위라는 게 경비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럴 때 일본이 항의를 했죠. 왜 우리는 그 나라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 그랬더니 메가다가 심플하게 얘기했죠. 우리가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 해구산 안에서 하는 거고 니들은 군대를 갖지 마.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목에 칼을 갖다 넣어 죽을래 아니면은 환율 결정할래. 어. 그게 일본 정치인들이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던 진짜 이유고. 그러니까 일본은 플라자 합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일본이 전후에 그 잿더미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서고 지투가 됐냐는 것도 국방비를 신경 쓰지 않고서 이제 국가 재건에만 경제 재건에만 갔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었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빅 이벤트가 뭐 일본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이제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중국은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방 이슈를 갖고서 중국을 목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5년에 일본하고 2025년에 중국은 제가 뭐 책에는 안 썼지만 그 10가지가 다르다. 체크를 해보면 상황이. 그래서 요게 이제 무기나 카드로 쓸 수는 있지만 일본과 같은 스토리가 나오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허리 사이즈밖에 안 오는 아이한테 다그치는 거랑 예. 자기 어깨만큼 이제 머리 큰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랑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말하라고 합의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중국에게 통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합의가 되려고 하면 지금 미국이 뭐 외환 보유고에서 한 58%, 예. 또 국제 결제에서 한 40%,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거를 이제 제작이 어려우니까 유럽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유럽 국가들이 동의를 해야 뭐 프라자 합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뭐 결정적인 배척 중에 하나가 유럽을 먼저 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 일본으로 팼고 두 번째 유럽을 팼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트럼프하고 일전을 할 태세인데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데 같이 동참해라. 그랬을 때 유럽이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제 지금 전략상으로 보면 순서가 이게 이제 그걸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중국이랑 더 가까이 지내고 있고 그렇죠. 중국도 이제 미국으로 수출 많이 못하니까 유럽 쪽으로 많이 밀어내고 있고. 근데 이제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이걸 지켜야 되니까 뭔가 빌드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시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중국이 금융을 개방해 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탈하게 지나갔는데 이걸 열려고 이제 미국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책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내부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 중국의 최근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네. 2020년 이후로 25년 가까이 중국 위기론, 붕괴론 뭐 이게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보면 다 금융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부채가 국가 부채가 높고 기업 부채가 높고 지방 부채가 높고 뭐 다 이제 건설에서 부채가 높다고 그러는 금융 문제인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부채를 다 주식으로 전환해 버리면 되죠. 출자 전환해 버리면. 예.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주식 시장이 그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오버행 이슈를 받아낼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4년 동안 주가가 내리빠졌기 때문에 개미들은 뭐 주식 주자도 쳐다보기도 싫고 외국 기관들도 주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시장에 이제 힘을 키우려면 소위 말하는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게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8년에 그 외국인들한테 100% 열고 싶어서 연 게 아니라 금융위기 때문에 이게 외환이 스탁아웃 되니까 이걸 이제 돈을 끌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DJ 때 IMF 외환위기 직후에. 그렇죠. 완전히 우리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을 이렇게 100% 완벽하게 연대는 홍콩하고 우리밖에 없잖아요. 외국인들의 뭐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놀이터하고 똑같잖아요. 언제든 들어갔다 나갔다 빠질 수 있는 것. 근데 이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그때 우리 98년에 외환위기 때 우리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정부가 선택한 이제 금융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어드바이서가 그게 조지 소로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가 가장 놀기 좋은 구조로 만든 것이 한국 금융시장이고 그거는 이제 그만큼 금융이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당시 지금 그 IMF가 여러 가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 개방.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있었는데. 그것이 있어야만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건데
그것을 이제 어드바이스한 우리 금융 구조를 짜는 것을 그때 보면 파이낸셜 어드바이서를 우리가 조직 소로스를 썼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때는 이제 정치가 국제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얕았고 무지했던 거죠. 급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외국인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이 그거죠. 그때 우리한테 요구했던 것이 알짜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이 이게 솔루션이다. 그래서 우리 뭐 대우그룹, 기아 무슨 다 팔고 뭐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2008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네. 뭐 골드만사스, 메리츠, 모건스탠리, GM, 포드 뭐 다 망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당연히 미국도 아시아에 요구했던 것처럼 그거 다 팔아가지고 이게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부가 공적자금 이거 해가지고 부도 맞고 주가 올라가니까 주식 팔아가지고 다 해소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공적자금 집어넣는 것이 미국식의 IMF 금융위기 극복 방법이고 아시아 국가들은 돈 찍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자기 자산을 이제 팔아가지고 알짜 자산을 외국인한테 파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사실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죠. 지나놓고 보면은. 내로남불. 그렇죠. 근데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그러니까 2008년 10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9월 10월에 터지기 직전에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산업은행이 리만 브라더스 인수 막 검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막 GM, 크라이슬러 막 다 똥값 됐는데 미국 정부가 살려냈는데 사실 그거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나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이 인수할 수 있었다면 예. 완전 판이 달라졌을 텐데. 근데 그게 미국은 지키고 남의 나라에는 개방하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부채가 뭐 많다고 그래서 국가가 부도나냐 그건 아니에요. 부채 비율은 뭐 일본이 프랑스가 이게 유럽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중국보다 더 높잖아요. 네. 그래도 부도 안 나고 있다고. 근데 그것보다는 부채가 많아지면 이자 갚고 원금 갚는데 돈을 쓰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것이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서 정권의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에코티 스왑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증시의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키울 때 좋은 방식은 먼저 외국인이 사더라 하는 것이 이제 뭐 중국 개미들한테 엄청난 이제 이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그랬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매개의 역할, 동해 바다에서 뭐 해산물 갖고 올 때 싱싱하게 가져가려고 하면 거기다 불가사리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거죠. 아, 물고기들이 계속해서 활기차게 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무슨 외국 자금, 뭐 미국 자금이 이뻐서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이제 중국 금융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서 떼돈 벌었다는 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크다고 하면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이 첫 번째는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범처럼 나오는데 미국은 제가 볼 때는 배가 고픈 호랑이하고 똑같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떡을 주는 동안은 안 잡아먹고 그 사이에 이제 집에 도착해버리면 되는 건데 네. 그 기간까지는 중국에 뭔가를 계속 줘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원 오브 더 카드가 바로 이제 일정한 부분 완벽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다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5%도 안 되는 시장 개방을 10%로 올린다든지 15% 올린다든지 이걸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은 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부채 리스크를 줄이는 데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이게 지금 웰스 이펙트 그 주식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단계적인 금융 개방이 중국 내부적인 니드가 충분히 있다. 근데 요거를 미국의 요구사항하고 어떻게 절충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많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을 더 크게 가져갈 거냐, 요거를 뭐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유튜브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이 잘 된다는 이제 썸네일을 붙이면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근데 중국 망한다라는 썸네일 붙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위기론 이런 게 잘 먹히는 코드 아닙니까? 근데 전병서 소장님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진짜 위기와 가짜 위기를
구분해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좀 어떻게 가려서 보면 좋을까요? 그거는요.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아까 잠깐 어제 책에도 글 썼습니다만은 뭐 거의 20년 가까운 위기설이 매년 나왔는데 네. 안 망했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를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죠. 냉정하게. 그래서 그 사이에 나왔던 부동산이 이게 뭐 문제를 해서 망하고 정부 부채 때문에 망하고 지방 부채 때문에 망하고 부동산 회사 때문에 망하고 소수민족 때문에 망하고 말로는 한 10번 가까이 망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건 다 이 가짜 위기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게 실현되지 않은 것은 그 뭔가가 다르다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심플하게 보면 중국은 모든 은행이 국유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은행과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농담이긴 하지만 제일 부실은행이 누구냐? 산업은행이죠. 뭐. 모든 부도난 회사들을 다 산업은행 인수해서 워크아웃 시키잖아요. 그런데 예. 산업은행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국가가 보증해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지금 공상은행, 건설은행 모든 은행은 다 국가은행이고 뭐 중신증권, 무슨 뭐 국태증권, 화타이증권 이거 전부 다 국가은행입니다. 보험회사 다 국가고요. 그래서 중국은 금융기관이 국유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것은 금융기관 부도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도 중국은 경제 규수상으로 보면 뭐 GDP 한 63%가 국유기업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누구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냐면 전체 대출도 한 60%가 국유기업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국유은행이 국유기업한테 이제 뭐 부도 안 나니까 돈을 많이 빌려준 거죠. 네. 그게 부채 비율을 높인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중국의 그 부채 과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서방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봤자 안 맞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리고 뭐 소수민족들이 뭐 한다고 그러는 소수민족이 중국 전체 인구의 8%밖에 안 돼요. 92%가 한족이기 때문에 8%가 92%를 잡아들이려면 지원 세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가 있어야 되고 여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수민족들은 뭐 고위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또 중국 언론들은 이제 반정부 언론이 없어요. 그리고 8%가 92%를 엎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뛰어난 지도자가 뭐가 하나 나와야 되고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소수민족이 뭐 하면 31개 나라로 찢어져서 거당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나온 많은 중국 위기설은 이제 가짜 위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많이 보는 것은 네. 중국이 한 방에 갈 수 있다. 한 방에 갈 수 있다. 어떻게 가냐?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은 완벽한 이제 디지털 커뮤니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이제 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국가 다 볼 수가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엄청난 빅데이터가 쌓이고 네. 이제 지금 중국이 뭐 추구하는 A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가 차원의 AI나 빅데이터나 이제 인터넷이 무지돼 있지만 그리고 지금 CBDC 그 국가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뭐 이제 디지털 화폐에 가장 빨리 개발을 했고 실제적으로 소액이지만 쓰고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이거를 전국으로 왜 안 쓰냐, 왜 거래를 안 하냐? 네.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암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 그렇죠. 그 패스워드가 뚫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암호화했는지 얘들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했냐? 묵묵부답. 다른 암호 기법을 썼냐? 묵묵부답. 이거 국가 기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는 모든 이제 화폐를 다가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 화폐로 바꿨을 때 부정부패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고 자금의 해외 유출 다 잡아낼 수 있고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디서 돈 쓰고 있는지를 알아서 경제 정책에 호응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근데 그걸 왜 안 쓰냐? 답은 심플해요. 해킹이 되면 클릭 하나로 국가 전체 부가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중앙 통제가 강력한 만큼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가장 큰 리스크고 그래서 앞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AI가 돼서 모든 것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됐을 때 암호화 산업, 보안 산업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채 위기는 진짜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디지털 위기가 진짜 위기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더 빨리 디지털화되고 많이 디지털화되고 갈수록 그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정말로 뭐 그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 미국이 해커를 보내서
이게 뭐 중앙 CPU를 다 해킹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마지막까지 안 되면 그 중앙 서버를 다 폭파시켜 버리듯이 그렇습니다. 중국의 어떤 메인넷 같은 걸 건드려 버리면 그 동안에 안면 인식으로 쌓아왔던 인민을 통제하는 방법, 이거 다 날아가는 거죠. 데이터들 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는 모든 인민은 다 해방이다 뭐 이래 버리면 오야 이건 완전 영화인데 이게 현실이 그 디지털 리스크가 제일 진짜 리스크로 저는 보여집니다. 야 저도 이건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그래서 중국은 또 그거를 스스로 가장 중시하고 또 크리티컬하게 신경을 쓰고 그래서 있을 테고요. 신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례로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CBDC 같은 경우를 이걸 이미 테스트하고 개발해 놓고 일부 쓰고 있으면 또 전면적으로 쓰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리스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또 엄청 노리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야 이게 새로운 군사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정보 전쟁의 한 틀이 여기가 되겠네요. 이게 금융전쟁이죠, 실제로. 금융 전쟁으로. 야. 이번에는 우리가 좀 풀어야 할 차이나 퍼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전병서 소장님의 신간 차이나 퍼즐 이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책은 저희가 태그 써주시는 분 중에 3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차이나 퍼즐도 많이 이거 풀어달라고 해야 됩니까? 읽어달라고 해야 됩니까? 퍼즐 책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우리가 닭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은 대만이 닭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 겁먹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중이 싸우고 있는데 서로가 직접적으로 서로를 때리기에는 이게 부담이 커요. 그렇게 되면 상대를 겁주기 위한 희생양을 고를 수가 있는데 사드 때는 우리가 희생양이 됐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힘신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야, 너 집 앞에 전봇대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거 좀 써도 되냐? 아니 뭐 힘센 형님이 얘기하는데 쓰세요. 그랬더니 거기다 CCTV를 하나 달았어. 근데 그 CCTV하고 뭘 했냐고 그랬더니 저 건너집에 있는 안방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다. 그래서 기분 나쁜 그 안방 주인이 그럼 CCTV 단놈을 패야지 그 전봇대 빌려준 놈을 팼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싸다 보복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반도체 전쟁의 핵심이 AI 첨단 칩이고 이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대만이에요. 네. 근데 대만이 칼자루를 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의 발화점도 대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을 다뤄 때리기 어렵고 미국의 AI 산업을 파괴하기 어려우면 대만을 공격해서 대만의 파운드리 공장을 부셔버리면 미국은 다시 정보의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AI 칩이 조달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칩은 뭐 100%다 TSMC가 하기 때문에 TSMC 공장 3개가 부서지는 순간에 미국은 AI 칩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아지죠.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시때때로 중국의 그 대만 공격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도 타켓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한국의 삼성전자를 뭐 미친 듯이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첨단 반도체를 파운드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TSMC가 삼성밖에 없는데 만약에 뭐 TSMC가 날아간다고 그러면 이제 삼성이 독식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게 대만을 지켜주는 호국 신산이 다름 아닌 TSMC 반도체 공장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리스크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000억 달러 이상 TSMC가 투자 더 한다고 하고 애리조나 공장도 있고 뭐 더 짓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약간 좀 뒤에 숨은 심산이 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게 대만도 만약에 반도체가 없다고 그러면 미국이 자기를 지켜줄까? 이제 이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또 거꾸로 중국이 대만을 지금 공격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영토를 확보해서 통일의 대업을 이룬다는 명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미국이 반도체 칩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최첨단 라인을 미국에서 다 생산했다고 그러면 전략적 가치로서의 대만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으로서는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가는 것이 정서상으로 또는 국가안보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이 뭐 거기 장비 우리 거잖아, 기술 우리 거잖아, OEM 주는 회사 우리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두면 불안하니까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이게 이제 미국의 요구사항인데 이걸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슨 꼼수가 이거를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2030년까지. 최대한 천천히.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반도체 공장 짓는데 오래 걸려요. 막 이러면서. 그 최소한 2.5년이 걸리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앞으로 3년 뒤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5년 정도를 잡아놓으면 이제 만약에 3년 차에 왜 안 짓냐고 그러면 2030년까지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룸이 있고 결국은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성과가 필요하고 지난번에 1단계로 450억 불인 거 얼마가 TSMC 투자하는 건 바이든의 공적이죠. 그럼 나한테도 뭐 하나 줘야 되지 않아? 그럴 때 이제 TSMC의 선택은 뭐 받고 따블, 묻고 따블해서 1,000억 불 투자할게. 그렇게 해서 발표는 했지만 그게 디테일이 없어요. 언제 이제 어디에서 이 얼마를 무엇을 투자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점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내부적인 그런 정서도 반영을 하고 또 미국의 그런 정치적인 변수를 감안했을 때 대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그것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액면대로 다 투자한다. 뭐 TSMC도 1,000억 불 투자하고 삼성도 뭐 또 투자하고 인텔도 한 1,000억 불 투자하고 그러면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 해도 2,500억, 3,000억 불이 넘어요. 그런데 파운드리 시장 전체가 연간으로 뭐 1,몇백억 불 시장인데 그거에 2배 넘는 설비 투자를 했을 때 2년 반 뒤에 3년 반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엄청난 공급과잉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알면서도 투자하냐 그럴 가능성이 없죠. 말뚝 쳐놓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트럼프가 힘 빠질 때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중간선거 해가지고 거기서 져버리면 지금은 뭐 봄처럼 나대던 그 모든 힘이 싹 빠지게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그렇지만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안 하면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궁지여책으로 투자할게. 근데 그 금액하고 이 디테일은 좀 생각해 보자. 이제 반도체 박물관이나 만들자. 그렇게 지금 들어간 거라고 사실은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호국 신산인데 이게 다 미국으로 넘어가는 건 자기네 거의 영토 주권 입장에서 크리티컬한 거고. 근데 저쪽에서는 안 오면 안 된다고 으르렁대고 있고. 그러니 이제 모양은 갖춰주되 시간은 끌고 싶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진짜 놀이공원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놀이공원. 디즈니랜드로 바꾸자 뭐 이럴 수. 중국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대만 반도체 기술이 더 고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중국이 대만을 2027년에 공격한다, 28년에 공격한다, 뭐 2030년 그 썰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썰은 중국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꼭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뭐 할 때 뭔가 일본의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뭐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건드리면 이게 이제 우파들의 표를 끌고 모으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대만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대만을 뭐 인구 2천 몇백만 되는 거 뭐 그거 너나 안 너나 대세 그 영향이 없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이게 중국은 체면에 죽고 사는데 이제 1대1로 국가 155개 나라들을 모아놓고 인류 운명 공동체다 우리 같이 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놈이 이제 손 들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 하나도 통일 못하면서 무슨 인류 운명 공동체냐 이러면 면이 안 서죠. 그래서 아이러니지만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에요. 대만과. 중국이 그렇죠. 중국도 통일하지 못한 거죠. 이 장개석이 대만으로 이제 도망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걸 아직 통일 못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통일 대업을 이루는데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게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에서 기술 전쟁의 핵심 반도체 전쟁이고 누가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고 확보하냐는데 미국도 확보하지 못했고
중국도 확보하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거기 대만에 있기 때문에 대만을 때려 부셔가지고 미국을 못 갖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것을 공장을 안 부시고 그냥 날로 먹는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콩이 일국양제 그 시스템은 서방 시스템 그냥 가져가고 네. 국가 이름만 우리 쪽으로 들어와. 리그 연맹에 너 들어와.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중국은 대만의 최첨단 반도체를 날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연방제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AI 칩을 그대로 구할 수 있으면 미국의 AI를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이제 뭐 공격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방금 지적하신 키워서 먹을래 잡아먹을래 아니면 지금 잡을래 하는 것의 문제인데 키워서 잡는 것이 나중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도자의 입지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도 뭐 그랬지만 대만이 통일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중국 지도자의 입지에 유리하냐 지금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무력으로 침공하는 게 유리하냐 그러면 이게 침공을 안 하고서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강조하는 것이 지도자의 입지에는 월등히 도움이 돼요. 스무스하게. 그렇죠. 서서히.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계속 올 수 있고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냐. 그 강력한 지도자는 누구냐? 바로 지금 있는 지도자다. 이제 이렇게 가져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이라고 하는 이슈들은 이것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서로에 있고 이게 용호상박 둘이서 서로 노려보고 있는 것이 누구 하나가 먼저 그것을 이제 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뭔가 나는 자비롭다.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서히 대만을 끌어들이고 그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 반도체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새길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근데 그 아까 어떤 뭐 대만의 지정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미친 듯이 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그러면 저쪽으로 이제 차출돼서 가게 되면은 한반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책에 보면 이제 좀 군사적인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뭐 무기 체계 이야기도 좀 있고. 근데 이제 324페이지입니다. 네. 근데 제가 저는 딱 알지 않습니까? 예. 기가 막히십니다. 다른 거 찾으시네? 아닙니다. 그거 봤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대만 문제는 한국 문제야. 우리가 뭐 대만 문제에서 언급도 하고 정치권에 하지만 그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아까 뭐 농담처럼 얘기를 드렸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대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TSMC를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미국이 첨단 AI 칩을 갖지 못하게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전쟁이라는 것은 드론으로 가서 다 폭격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육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승리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시나리오는 일주일 한 달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200km도 안 되는 해협에 인민해방군 230만 명 투입하면 뭐 일주일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루 시나리오에 끝나죠. 그 사이에 미군이 대만 본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올라 그러면 본국에서 오면 며칠 걸리고 오키나와나 이쪽에서 오면 좋은데 그건 육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독일의 육군이 제일 많이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28,000명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이제 쉬운데 문제는 이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대만으로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북쪽에 있는 이제 그 마카파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미사일을 남쪽으로 쏘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그게 평택 미군 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대만 지원하러 못 가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때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평택 반도체 공단에다가도 같이 떨어뜨리면 그러면 이제 그 최첨단 칩을 미국은 한국이나 대만에서 못 가져가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군의 대만으로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도 이게 중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북한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 중국이 다이렉트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한반도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대만을 빨리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선을 이제 분산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의 시선을. 반도체 자체도 이거를 이제 미국이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한국도 이거 당연히 그 회오리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조심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대만 문제는 한국 문제예요. 대만 문제는 한국 문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보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여줬고 네. 28 전쟁 뭐 그 이라크하고 전쟁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왔던 그 대만 전쟁의 시나리오는 다 틀렸다. 저 책에도 간단하게 그렇게 썼지만 그 지금 만약에 미중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인민해방군은 제가 볼 때는 중국 본토에서 대만을 한 명도 안 갈 것 같아요. 230만 대 드론이 떠가지고 바로 이거 대만 상공에 날아서 중요한 건물 또 기관 또 공장 이걸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드론 전쟁이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드론 실력이라는 것이 뭐 금년이죠. 금년 우한인가 거기서 그 중국의 불꽃 축제를 항상 이제 구정타 했잖아요. 예. 그 이제 불이 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게 했더니 드론으로. 드론 갖고 공중에서 네. 불꽃 축제를 구현을 했어요. 그 정도 실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그 10,000대 20,000대를 동원했다고 하면은 230만 대를 동원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전쟁은 간단하게 거의 끝나는 거죠. 하늘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죠. 까맣게 드론으로 그렇죠. 하늘을 뒤덮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은 아주 초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걸 요격할 수 있는 뭐 지금 이스라엘도 최첨단 그 아이언도민, 골든도민이 있지만 뚫잖아요, 저게. 그래서 동시에 그렇게 너무 많이 날라오면 이게 요격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전쟁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그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지금 제가 책에 썼던 것들도 이제 기존의 시나리오 하에서 그렇다는 거고. 예. 아마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드론 전쟁을 염두에 두고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예. 이게 왜 다른 전쟁 보면은 이번에 그 2022년 초에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넘어간다, 뭐 전진 배치하고 있다 계속 경고를 줬잖아요. 네. 근데 진짜 드론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보여줬지만 어느 뭐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하고 있고 더 무서운데요. 조금 이제 가까운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10월 31일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네. 경주에서 열립니다. 네. 예전에 한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네.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한국을 방한한다라기보다는 에이펙을 찾아오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찾아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역시 볼 수 네.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럴 건데요. 네. 지금 에이펙하고 또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시진핑이 한국에 오는 것에 의하면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기 위한 패.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 미국 입장에서 아니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기 위한 카드로. 와서 막 시진핑 주석 막 되게 잘해주고 막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 친한 척하고 막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해줄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우리는 그것도 어떻게 우리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냐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최근에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중국이 그 전승 기념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친한 척 하게 되면 미국은 그게 반작용이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을 물먹이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전승기념일에 참석을 했었던 했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드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게 의미가 곤란하게 없어졌죠. 됐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국과 사상의 동지 이념에 친구했던 적이 없어요. 한중 관계를 우리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건 철저하게 돈으로 맺어진 이해관계지. 그래서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중 관계가 뭐 이렇게 경색되고 또 반중정서 취약인 이유는 물론 그 사이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그만한 오만한 무례함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92년 수교가 나서 30년 동안 우리가 무역사를 했다가
23년, 24년 딱 2해 동안 적자가 났어요. 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 이게 돈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제 그 사이에 우리한테 이제 무례하게 했던 거, 거만하게 했던 거가 다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된 건데 결국은 지금 그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게 이해관계로 보고 돈이 되면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고 돈 안 되면 뭐 대충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외환 보유고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 중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누가 제일 많이 내냐? 작년에 중국이 무역 흑자를 9,900억 달러를 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돈 버는 놈이 누구냐? 중국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이게 3,100만 대, 중국이 제일 많이 사고 미국이 1,600만 대, 뭐 그 내외예요. 2배를 산단 말이에요. 전기차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중국이 뭐 1,200만 대, 세계 최대로 많이 사. 핸드폰 누가 많이 사냐?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중국이 최대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제 안 보고 안 쳐다보고 뭐 이러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 1위는 그건 할 수가 구조적으로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거의 모든 제품에서 생산 1등도 중국이고 소비 1등도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 시장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에 세계 1등은 우리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 생각은 조금 갖춰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아펙의 경우는 우리한테는 아마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시험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미국하고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거를 이제 맨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맨 얼굴. 그래서 시진핑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냐 하고 그럼 트럼프는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를 보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은 우리한테 뭐 잘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안 하면은 혼내준다. 이거 안 하면은 이제 뭐 이게 벌금 매긴다. 이렇게 하면 극명하게 대조가 되겠죠. 그러면 딱 그래야겠네요. 저 우리 어디입니까? 서쪽에 있는 친구는 우리한테 되게 잘해준다는데요. 그래서 돈 이제 안 들이고 그게 뭐 해준다는데요.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로 봐서는 우방이자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유지를 하고 또 최근 4년 동안에 이제 뭐 거의 거래를 끊다시피 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신기를 거슬리지 않고 중국한테서 우리가 실리를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이번 정부의 최대 사실은 외교 쪽에서의 숙제죠. 되게 고차 방정식. 그렇죠. 너무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차이나 퍼즐이 아니라 한 2,000피스짜리 퍼즐.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되게 뭔가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데 그게 외교적으로도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경주 에이펙 회담이 그때까지.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일단은 이제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자체를 지금 쓰고 있고 또 뭐 방한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뭐 그 사이 우리가 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온다고 했을 때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중국한테서 우리가 얻을 게 뭔지 또 중국도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준비를 하되 그래서 우리는 뭐 플랜 B를 세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플랜 B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고차 방정식인데 플랜 B, C, D, E, F 정도의 이 대안을 놓고서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원래 B라고 생각했던 건 항상 사실은 없어요. 플랜 B가 항상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닐 때 C, D, E, F, G까지를 만들어 놓고서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지금 시진핑의 방한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거기는 플러스 알파에 되는 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으냐 그것을 더해야 되는 이제 뭐 그 함수가 두 개가 생기는 게 되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로서는 어차피 풀어야만 되는 진짜 퍼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새 정부가 뭐 이제 내각도 새로 구성하고 사람들도 새로 구성하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를 이제 뭐 넣어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역시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진짜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 맞춰 나가듯이 꾸준히 또 풀어 나가봐야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죠. 이 정확하게 잘 알면 뭐 이기는 거잖아요. 예. 백전백승이라는 것의 전제 조건이 저걸 얼마나 잘 아냐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친구를 가까이 둬라. 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어. 그 갓바다에 보면 그런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영화 대본. 근데 그것의 의미는 결국은 이게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긴장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결국은 이제 생존을 만들고 승리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중국이라는 위협을 이거를 그냥 뭐 쟤들이 세대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나냐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걸 업어치게 할 수 있는 전략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관세 전쟁이 벌어졌지만 관세 전쟁의 최대 관건은 지금 25% 30%의 그 텍스 허들을 어떻게 넘냐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냥 하면 30% 맞으면 어차피 수출이 빵이 되는 것이고 원가를 30% 절감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뭐 30%의 허들을 넘어가지고 대박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AI 플러스잖아요. 근데 AI에다가 제조업을 어떻게 이제 그 접합시켜서 원가를 떨어뜨리냐는 것인데 근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니라 AI 플러스 인더스트리는 중국이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이미 샤오미 같은 경우는 다크 팩토리를 만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비아디 마찬가지로 자동화 공장에서 이게 분당 뭐 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로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게 벤치마크에서 이제 이거를 관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배우는 건 누구한테 배우든 그건 불치하문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가르쳤던 학생한테 배우는 게 창피한 거냐? 이건 그거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AI 플러스에서 세계 최강자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그런 AI 플러스를 벤치마크하고 거기서 중국과도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해서 우리 원가를 낮춰야 되죠. 그리고 또 중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LG전자가 한 걸 보면은 그 우리가 원가로는 도저히 뭐 못 맞히니까 그 뭐 이름이 좀 생소하게 JDM을 해서 Joint Development 이제 Manufacturing을 해서 같이 설계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원가를 떨어뜨리고 그걸 유럽 시장에다 갖다 파는 전략 이제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탈중국이 아니라 용중국이죠. 중국의 생산력, 이제 제조력을 그걸 활용하고 우리는 이제 브랜드, 이제 AS 요거를 둘이 접합시켜 가지고 이제 시장을 유지하거나 만들어내는 거, 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요즘 첨단 산업, 뭐 신산업, 빅테크에서 우리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이미 너무 팩트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중국도 그렇게 개발하면 뭐냐? 결국은 세계적인 확산이 필요하고 그거 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이외 나라와의 이제 협력 이것도 중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하고 할래 그럴 때 가장 옆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협력도 가능하고 또 같이 조인트해서 시장을 개척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최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이번에 시진핑의 그 방안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뭐 최근 4년간 보지 못했던 앞으로 4년 동안은 또 새로운 이제 비즈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용적으로, 실리를 챙기면서. 그래서 오늘은 전병서 소장님의 신간 차이나 퍼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